안녕하세요. 문재인 TV의 인기 프로 문용식 재윤경의 캠프 통신인데 그 재윤경 대표 보셨어요? 네. 그 캠프의 이영애로 불리거든요. 캠영애. 그래서 아주 그 미모에 저희 문재인 TV 시청자들이 살살 녹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선약 때문에 안 돼서 그 같이 미모로 경쟁하는 이 방송계 아프리카 TV의 시사 방송계의 신화 망치 부인을 오늘은 특별히 진행자인지 게스트인지 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망치 부인을 모시고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해서 오늘 제목이 문용식과 망치 부인의 캠프 통신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망치 부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저 미녀 진행자 대타로 나온 망치 부인입니다. 네. 오늘 그 망치 부인을 모시는데 되게 제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도 몇 번 걸고 추어탕까지 사줘가면서 음식 접대 막걸리도 한 잔 이렇게 사주면서 살살 꼬셔서 겨우 이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어떻게 이 천하의 망치 부인을 땜빵으로 부를 수 있느냐, 나 기분 나빠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걸 제발 대의를 생각해라. 12월 19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그걸 위해서 온몸을 살신성인해라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만 그 대의에 이렇게 역시 무릎을 꿇고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우선 이하경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웬 갑자기 이하경 의원이 나왔나? 지난번에 여기 문재인 TV에서 진행하는 그 토론회에 꼭 나와달라고 저한테 참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는 문재인 TV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둬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네티즌들이 이게 망치 부인이 문재인 TV에 삐져가지고 방송을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헛소문이 돌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딱 한 번 온 겁니다. 네. 예, 이하경 의원님 저에 대한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네. 이하경 의원님은 앞으로 추어탕을 사주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 망부가 출연을 합니다. 네. 망부님, 최근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몸무게가 좀 빠지셨나요? 많이 줄었는데 오늘 여기 네. 화면에는 막 무슨. 아니, 화면에 이쁘게 나온다고 지금 난리인데. 아주 살쪘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살 지금? 빠졌다고 지금. 나 지금 3kg나 뺐는데. 네, 나 진짜. 몸무게가 3kg가 빠졌다는 그런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듣기로 인기 방송을 요즘에 접었다는데, 네. 그 전에도 누구야? 문재인 캠프에서 윤호준 전 장관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인가요? 그렇게 영입을 했더니만 나 방송 안 해! 하고 화내면서 방송을 접더니만 또 방송을 접고 그렇게 방송을 접었다 폈다 그렇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이 네. 방송이 우산이냐? 방송이 우산이냐? 왜 접었다 뭐 폈다 하는 하냐? 박근혜 후보는 자꾸 모든 역사적인 이 쟁점을 역사에 맡기자 해서 역사가 무슨 전당포냐 그런 소리를 듣더니만 망부는 무슨 방송이 우산이냐 접었다 폈다 하게. 예,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참 길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짧게.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 있기 때문에 이 화가 난 상태에서 방송을 하다가 네. 혹시라도 이 문재인 후보님께 네. 누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접고 그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이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결단을 낸 겁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방송을 접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당선,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위해서는 언제 방송을 펼 것인지. 자동입니까? 방송 펴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유죄가 그 모 인사가 저를 고소를 해서 지금 제가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인데 만에 하나 유죄가 됐을 때 아프리카가 혹시 이제 손에 이렇게 어려운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 참 쓸데없는 걱정하시네. 제가 아프리카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아프리카 전 대표인데 제가 아프리카 대표인 시절에도 정보통신 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이런 걸로 숱하게 재판받고 구속당하고 1심 유죄, 2심 유죄,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했음에도 이 아프리카 TV를 운영했는데 방송 진행자가 무슨 뭐 재판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방송에 뭐 하냐 못하냐 뭐 이 아프리카 TV에 무슨 문제가 있냐 전혀 문제 없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방송을 자동으로 재개해도 되겠다는 이 아프리카 TV 전 사장의 유권 해석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용식 오빠는 전 사장이시고 네. 이 현 아프리카 이 운영진에게 문의를 했을 아무 때 상관없어. 아프리카의 정신적인 사장.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 CEO를 물러났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지금도 사장이니까 정신적인 사장이 유권의석을 내려주니까 그 망치 부인이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TV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좋으니까 자동으로 방송 재개하시도록. 네. 아니, 시청자들 난리 났네. 오빠 멋있지? 오빠 용식 짱짱짱. 야, 방송 좀 해보니까 인기 발언이 뭔지 알겠어.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는 평상시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정말 답답해서. 아니 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망치 부인 오늘 출연하기 전에 추어탕과 막걸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부탁했어요. 한 가지. 나 더도 말고 뭐 덜도 말고 제가 무슨 뭐 이 억압을 준 것도 없고 딱 한 가지 부탁. 제발 욕은 하지 마라. 여기는 문재인 TV다. 망치 부인 방송이 아니고 우리 후보님 이름을 걸고 하는 문재인 TV니까 욕은 하지 마라. 욕은 망치 부인 방송 가서 해라. 여기는 문재인 TV다. 나 한 가지 부탁했는데 제 부탁이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 입에 네. 자꾸를 채운 거죠. 그러니까 욕 아니면 한 말이 없어. 이 큰일 났네. 요즘에 그 TV CF 보니까 청소년들 욕설 없이 대화 CF 보셨죠? 예. 근데 갑자기 TV가 이렇게 묵음이 돼. 소리가 안 나와. 제가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욕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욕을 더 나가면 뭐 이게 김용민 선수처럼 혹시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그럴까봐 제가 적당히 출마 안 하는 저지선에서 이렇게 적어도 오케이. 반 이상은 욕을 안 하고 있는데 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기 시청자들이 흥분해도 좋대. 욕 들을만 하대. 그러니까 알아서 하래, 알아서. 자, 망치 부인께서 최근에 문재인 후보 중요한 행사에 패널 비슷하게 이렇게 등장해서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국민명령 1호에서 준비했던 타운홀 미팅인데요. 그때 제가 고구마 부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 웬 고구마 부인? 온몸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후보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씻어놓은 반고구마다.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셨나? 이렇게 반하셨나? 제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이게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 그때 제가 안희정 지사님하고 인터뷰할 때요. 그때 처음 고구마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안 만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면 좀 덜할 줄 알았더니 안희정 지사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망치 부인이 눈이 좀 낮네. 눈이 제가 용식 오빠 볼 때는 얼굴이 안 빨개져요. 눈이 낮아도 너무 낮아. 앉으다 보고 무슨 고구마 같아. 내가 문재인 후보 보고 고구마 됐다 하는 것은 나도 인정해. 모든 40대, 40대. 온라인으로 봐도 고구마가 되더라니까요. 나 진짜. 미쳐, 지금. 그래서,
그때 보고 그 고구마가 돼가지고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기억을 못 하시나? 기억은 나죠. 네. 그때 그 동시 시청자가 5천 명이 넘고 그 다음에 최초 아하. 기록이거든요. 예, 동시 시청자가 5천 명이 넘고 망치 그- 부인만? 네, 우리 방송. 우와, 그건 그 다음에 대단한 기록인데? 예, 그리고 누적 시청자가 그날 하루 24시간 동안 15만 명. 우와. 제 방송 네, 최고 기록을 세웠죠. 예. 아니, 그렇게 해서 방송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문재인 후보를 보니까 가까운 거리 아니었어요. 온라인으로 봤죠. 온라인 하지만 얼굴에 빨가질 이 고구마가 될 정도로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그 시청자 질문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고 답변을 듣고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그 후보님을 보니까 그 느낀 소감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그 광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광해. 광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본 이유가 제가 배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보고 울었다. 아. 또 왜 울었을까? 그래서 아. 진짜 그것 때문에 가서 딱 봤거든요. 근데 보고 알겠더라고요. 왜 네, 울었는지.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제가 그 정권 비판 방송을 하면서 그때 70명이 보면서 50명이 저한테 욕하던 시절에 꿋꿋이 제가 시사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제 그 참 동그라미가 많이 붙으면서 다 재편이 됐지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이 문재인 후보를 만났을 때 그 내용이 너무 깊이가 있고 저는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을 했었어요. 네.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내용이 뛰어난 대통령이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날 본 문재인 후보는 가히 김대중 대통령급으로 보이는 네. 깊이와 내용이 풍부한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저희 시청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아주 시골 문제에서부터 세금 문제까지.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의혹을 가졌죠. 아마 틀림없이 다 대본상 주고받았을 거다. 그래서 직격탄을 던졌는데 너무 대답을 멋있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가 된 거 아닙니까? 나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꼭 잘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모든 것이 이렇게 지혜롭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렇죠. 돼. 그래야 망치 부인이 얼굴이 빨개지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잘생기고 머리 나쁜 남자를 제일 싫어해요. 아. 예. 설마- 못생기고 머리 나쁜 남자는 기대가 안 되는데 잘생기고 머리가 나쁘면 이 기대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거든요. 저는 용식 오빠한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까? 지금 그 얘기지? 그건 아니고요. 뭐 그런 것은 피장파장이니까 우리가 뭐 서로 아니, 그러니까 꼭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 얘기 저는 나도 할 얘기 많으니까.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용식 오빠를 보면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용이 풍부하더라. 예, 그런 생각을 늘 했죠, 저는. 그럴 때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나? 얼굴이 파래지죠, 제가. 파래죠. 자,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눈에 반해버린 그렇죠. 고구마가 돼버린 사연도 있었다. 네. 자, 해서 그런 연유로 오늘 문재인 TV에 나와서 문용식과 망치 부인의 캠프 통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요한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는데, 뭐 가장 놀라운 게 문재인 펀드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펀드가 대박이 났어요. 참, 월요일 날 오픈을 했는데, 3일째 만에,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이 돌파가 돼가지고 부득이 그 펀드 계좌를 닫아야만 했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예. 참 대단하죠? 저는 네. 사실 이게 4일은 갈 거다. 이게 첫날 50억 했다 그래서 이게 네. 4일은 갈 거다 했는데 이 3일도 마무리 안 하고 네. 못 하고 이 50몇 시간 안에 끝냈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돈 맛을 아는구나. 네. 이게 박원순 네. 시장 때 한번 해보니까 그대로 100% 돌려받는 네. 거기에 이자까지. 이자까지. 거기다가 3.09%. 그 이 재벌로부터 깨끗한 정권, 그러니까 정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제가 그걸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4일은 가면서 내가 내일 할 거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벌써 끝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문재인 TV 방송을 하면서 나 진짜. 때를 놓치지 마라. 월요일 날 계좌 열자마자 그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망부도 그걸 놓치셨네. 아, 큰일 저 났네. 이제 소송비 때문에. 아, 소송비. 여의 돈을 전부 다 이제 소송비로 쏟아놓고, 어디서 지금 50만 원을 어디서 이제 돌려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만 시간을 놓쳐. 그래서요, 어쨌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동참으로 인해서, 저는 이 금액도 중요한데, 인원이 인원이 지금 34,799명이다. 아, 3만 5천 명 정도. 예, 3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했다라는 예. 것이, 3,500명 아니었나요? 아니요, 3만 5천인데. 34,799명. 34,799명. 오, 예. 예. 3만 5천 명이 참여해서 네네네. 이제 200억을 만들었다. 200억을 돌파했다. 근데 예.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인원을 좀 많이 했으면 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워낙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네. 예, 워낙 이분들이 이게 돈이 확실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워낙 네. 고액으로 빨리 닫아버리는 바람에 저처럼 네. 이게 그 소액이지만 참여하고 싶었던 수십만 이 국민이 지금 피토하고 있을 거다. 이런 그러게. 생각이 잠깐 드네요. 이 시점에서 우리 망치 부인한테 상식 퀴즈 하나. 네. 던도스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이것 봐. 던도스도 모르고, 이제 딱 뽀록이 났어. 방송을 접으니까 이런다니까. 방송을 접어서 네티즌들과 소통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날 왜 불렀냔 말이야,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까발리려고 부른 거지. 던도스도 모르는 망치도사, 망치 부인. 제가 눈치를 딱 때려잡았을 때. 던도스가 뭐, 던도스. 내 기억에, 눈치로. 내 생각엔 그래요. 도스를 이제 디도스하고 결합을 것이고. 짬밥은 있어. 동시에. 돈. 그러니까 동시에 많은 사람이 돈을 막 입금하려고 그래서 안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와, 역시 망치 도사야. 오, 박수. 아, 맞아요. 오, 야. 오. 그, 월요일 날 문제. 내가 감이 아직 안 그러니까. 됐다. 야, 역시 망치 도사네. 어떻게 그 소식을 모르다가 이 자리에서 딱 집어. 과부하가 올렸어요, 진짜? 수능 잘 봤지? 찍기. 아, 제가 이렇게. 학력고사 할 때 다. 암기 과목은 만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1, 2, 3, 4번에서 찍으면 다 맞지. 그렇죠. 던도스 말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이 앉은 자리에서 순발력으로 그걸 맞춰버리네. 그 월요일 날 문재인 펀드 사이트를 열었잖아요. 순간에 막 서로 입금하겠다고 가상계좌 이거 받겠다고 약정하겠다고 폭주해가지고 사이트가 다운이 돼서 거의 저녁까지 해서 긴급 서버 투입 해서 선관위는 디도스 테러지만 우리 문재인 펀드는 돈도스 사태가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액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좀 죄송스러워요. 저희들 준비 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은 참 미안하고요. 제가 오늘 이 문재인 펀드를 주관하는 곳에서의 오늘 이 200억 돌파해서 계좌를 닫으면서 성명 나온 것을 보니까 이제 1차 200억 했잖아요. 근데 목표액은 총 400억이거든. 네. 그래서 2차 200억을 앞으로 해야 돼. 언제요? 언제 시작? 그래서 이걸 언제 할까? 이 기세를 살려서 계속 해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이건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했대. 근데 왜 2차를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하기로 했냐 하면 그 이유가 참 눈물 나는데 먼저 돈을 이렇게 받으면 이달 계산에서 3.09%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받으면 이자를 미리 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이자라도 부담을 아끼자. 이게 알뜰하게 살림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도 수천만 원이네. 그렇지. 200억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요. 이자를 그 돈 지금 쓰지도 않고 은행에다 이렇게 잠겨주고 있을 텐데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하고 1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쓸 텐데 거진 뭐 한 달 넘게 이걸 이자를 물고 있으면 이게 유권자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게 좋지 않다 해서 그 이자까지 아껴서 알뜰살뜰하게 살림하자 하는 그 생각으로 2차 그 모금은 2차 그 펀드 발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살림도 잘하는
누구의 발상이 그게? 아니 그 이제 캠프 전체가 캠프 전체 그 운영하는 팀에서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제 알뜰살뜰하는 정부가 될 거라는 걸 이제 미리 그럼. 보여주겠다. 아 꼼꼼해. 옛날 저 새누리당에서 수백억 할 때는 나 차떼기 했잖아. 이자도 없는 돈. 차 트럭제 받아가지고 차 그 트럭 열쇠만 넘겨받아. 해서 그 현금 수송 차량으로 해서 삼성 150억, 현대 150억, LG 150억, 이렇게 차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3만 5천 명의 막 푼돈, 커피 2잔 아끼면 10,000원이잖아. 그렇게 모아서 그거 이자를 아끼려고 돈을 지금 더 펀드를 발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하자. 그리고 소액 다수, 이렇게 우리 망치 부인 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 그런 배려. 근데 이게 뉴스에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아, 그럼요. 이제 오늘 200억, 56시간 만에 200억 돌파. 이건 펀드 발매 사상 최대 기록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언론에 뭐 포털 메인에도 좀 떴나요? 아, 제가 거기가 확인 못 하셨고. 추어탕에 막걸리를 먹느라고 포털 메인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하는데 같이 막걸리 마셨잖아요. 지금 왜 나한테 그걸 묻는 거야? 다음에 떴다네, 다음에. 다음에 떴어요? 다음에 떴다네. 예, 다행이네.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박근혜 후보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방송 3사가 동시에 그 생방송을 했을 것 같아요. 생중계. 그럼. 국민 여러분, 박근혜 펀드가 지금 200억을 돌파하는 순간이다 이러면서 했을 텐데. 아니, 200억 돌파하기 전에 이제 100억 넘었을 때부터 이제 그렇죠. 이 중계방송을 중계방송 했겠죠. 시간대별로 뭐 100억 돌파, 150억 돌파, 드디어 짜 개봉박도 그러니까. 이랬을 텐데. 만약에 또 안철수 펀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이 진보 언론들이 또 그냥 트윗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에다가 그냥 안철수 펀드 몇 시간 했다 막 이렇게 올릴 텐데 말이에요. 이것만 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하죠.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내가 여기서 오면 안 된다. 예, 기쁜 소식이 문재인 펀드였고요. 또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었어요. 저희 문재인 후보께서 오늘 청년 비전 선언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치 혁신 주간 이 퍼레이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정치 혁신 구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겠다, 의원들 특권을 줄이겠다, 뭐 등등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어제 화요일 날은 검찰 개혁. 이 검찰 개혁은 정치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한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 아니고 정치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잖아. 이 애들이 정치를 해요. 어떤 사건을 정치적으로 뭐 할 때 이걸 키우고 죽이고 이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하는 방안을 어저께 말씀하셨죠. 오늘 3부작 3연타로 해서 반부패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제가 정리해서 하면 첫째로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정책 발표를 자세히 공부하면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이 정책이 워낙 수준이 높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그 발표문을 이렇게 쭉 정독을 하면 이 시사와 상식,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안 것은 뭐냐, 이 국가청렴위원회를 이명박 정부가 없었다네. 그러니까요. 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청렴위원회를 없애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합쳐버렸대. 그래서 그 결과 이 MB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OECD 34개국 중에 겨우 27위. 이런 이 뒤에서부터 세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이렇게 MB에 의해서 없어졌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분리해서 독립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었고요. 두 번째로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는데 나부터 실천하겠다. 대통령부터 해서 대통령이 이건 후보 그 출마 선언할 때부터 일관되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 좀 잘 새겨 들어주세요. 후보 때부터 후보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겠다. 후보 시절부터 형제 자매의 재산을 공개해서 이 형제 자매 재산의 변동 내역을 관리하자. 이걸 제안을 하고 실제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또 선거 과정의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바로바로 공개하겠다. 이거 지금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에서 선거 자금 후원금 들어온 거, 2주에 들어온 수입, 2주에 지출 내역 다 일주일 단위로 갱신해서 공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문재인 후보가 주장해서 하고 있는 거야. 다른 후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형제 자매의 재산을 공개하자. 공개하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형제 자매. 형제. 그럼. 누구누구는 참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은 전부 다 형, 동생이 없지? 그 중국에 도망갔다 오늘 왔다 돼?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 하니까 이런 형제, 자매의 재산까지도 후보 시절부터 공개하자. 해서 이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누구누구 절대로 못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게.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네, 누구. 자, 이게 있고, 그리고 또, 검찰 개혁할 때 말씀했지만, 이 엘리트들, 이 화이트 칼라 범죄가 있어요. 이 화이트 칼라 범죄가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이걸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해서 이걸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범죄자는 사면이 안 되도록 하겠다. 이 재벌 애들이 배임, 횡령 수천억씩 하고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사면받아서 나오고 하잖아. 이것을 싹을 자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또 이 MB정부 때 공직자 임명을 보면 참 한심했잖아요. MB정부에서 장관 되려면 필수 요건 스펙이 있었지. 부동산 투기 있어야 돼. 논문 표절. 또 뭐 있었지?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 전입. 그렇지. 이런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스펙이 5가지가 있었는데. 성적인 성희롱? 그거는 그냥 성추행? 당인가? 당의 특성이었나요? 성추행당? 그렇죠. 장관 후보 중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명박 정부의 이 후보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 쓰셨네.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인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비리, 논문 표절 이런 5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 그렇죠.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 있는 수천 명이 있어요. 시민 캠프, 민주 캠프, 미래 캠프 뭐 많은데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 부동산 투기한 적 있는지, 세금 탈루 있는지, 위장 전입, 병역 비리, 논문 표절 이런 사람은 공직에 임명될 생각을 아예 지금부터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솔직히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아무리 이렇게 검증을, 자체 검증을 해서 인물을 뽑아온다고 그래도, 대통령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전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다른 기준으로, 사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거 하나만 걸려도 반드시 낙마시키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5개를 다 해야 장관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결국 이거 또 만드는 거 아니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 대선 자금이 이회창 후보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혔는데 혹시 이런 얘기했다가 또 괜히 우리는 5개 중에 1개만 걸려도 또 온갖 언론의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이거죠. 너무 우리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된 다음에 공직 임명할 때 그때 걱정합시다. 미리 앞장서서 하지 말고 그럴 때 그렇게 기준을 너무 편향되게
MB 정부 때 이렇게 했던 언론이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말도 안 되는 가혹한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언론 개혁하는 거지. 니네들은 잣대가 그게 뭐냐? 이렇게 굽었냐? 해서 그건 그때 우리가 대처하는 걸로 하고 그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언론을 확 바꿔버려야 하는데. 예. 그 또 언론 개혁한다 그러면 또 이것들이 또 버틸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또 버틸 거 아니에요? 버티지. 해서 예, 그걸 언론 탄압이다 막 이러면서. 그걸 절대로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을 안 하지. 예. 안 해. 나같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군부를 떼는 거지. 문재인 후보께서는 안 해. 그 전략적으로만 하시는 거지. 자, 꼼꼼해. 등등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셨다. 예. 이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 예. 이게 지금 이 공직이나 민간 사회에서 내부 부패와 비리가 있는데 그 내부 구성원이 뭔가 이 신고를 하면 공익을 위해서 비리를 신고하면 그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응징하고 탄압하고 하는 그런 그렇죠.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잘못된 내부 고발자를 네. 막 터부시하는. 그럼 네. 내부 고발자를 마치 그 배신자 취급하고 그렇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 이건 그 기억 네.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누가 내부 고발을 했는데 네. 근데 그 고발자의 모든 신상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 그대로 내려보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관련 뉴스를 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국세청 이런 문제에 국세청장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나주 국세청 직원이 게시판에다 이건 잘못이고 뭐라고 했는데 그 국세청 직원에 대해서 인사이동 파면까지 시키고 그래서 그 직원이 항의해서 소송해가지고 결국은 복직하는. 그러나 복직은 됐지만 몇 년간의 소송을 해서 그 물리적, 심정적 얼마나 그 스트레스와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보호하겠다. 이런 오늘 그 문재인 후보 그 메시지 중에서 정말로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이 반부패 선언 본인부터 실천하겠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가 정치 개혁, 정당 개혁 주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리즈로 3연타석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반부패 선언 이렇게 포털 메인에서 좀 실어주고 그래야지. 누구는 재채기만 해도 신선하다 그러면서 참. 방귀 끼면은 지금 끼고 싶어. 시원하겠습니다. 이러고 재채기하면 시원하다 그러고. 신선하다고. 신선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문재인 후보는 아무리 멋있는 얘기라도 뉴스에 나오질 않아. 나 진짜. 저 때문에 이게 메시지가 왔네요. 빨리 정리하라고.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조용히 있겠습니다. 자, 그 예고를 안 해드렸나? 오늘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셨죠. 그리고 지금 선대위 공동위원장이시면서 지난번 총선 때 지역주의 타파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대구에 출마해서 장렬하게 산화하시면서 새로운 그 정치의 가능성을 선보였던 김부겸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치개혁 시리즈에 관한 그리고 민주당 정당개혁 그리고 단일화 전국의 이슈에 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이따가 갖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 망치 부인이 나오시는 바람에 진행자가 흥분했어. 흥분 상태에서 지금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소개해 드릴 것은 소개를 해야죠. 그 후보님이 이렇게 바쁘게 몸만 바쁜 게 아니고 트윗과 SNS 상에서도 바쁘시잖아. 거기서 나온 얘기 나온 얘기를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없네. 아까 뭐 막 동그라미도 치고 막 밑줄도 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공부만 보니까 열심히 하더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지난 소식이야. 제가 준비해온 것이 오늘 그 후보님 트윗에서 네. 내 솔직히 이실 짓고 할게.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문재인 펀드가 출시 3일 만에 167억이 모였습니다. 무슨 167억이 뭐야? 이미 56시간 만에 200억이 돌파돼서 계좌가 닫혔는데, 예, 이딴 것이나 이게 준비해오고, 이게 참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빠가 다 그랬지 뭐. 응?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블랙 풀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여의도 그 소식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요즘에 그 정수장학회 박근혜 정황이 정수장학회 이것이 워낙 대형 사고를 쳐서 아니 왜 이렇게 웃으시나? 정수장학회만 보면은 뭐 즐거우시나? 아니 진짜 어떻게 사람이 후보 만나시고 아우 입만 열면 표를 그냥 100만 표씩부터 떨어뜨리는 짓을 자꾸 하고 후보가 예. 고맙다는 그러게. 생각, 요즘에 자꾸 고맙다는 네. 생각도 자꾸 들어요. 스스로 왜 그렇게 디스를 할까? 본인한테? 그 남이 그 엑스맨 혹시? 옛날에는 칼춤을 새누리당의 누가 엑스맨? 놔줬는데 아무도 요즘 칼춤을 안 놔주니까 스스로 막 그런 거 스스로 막 자해하는 거. 자해. 아하. 그래서 그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겠다 하는 게 40 몇 프로, 뭐 조금 이해된다 하는 게 20 몇 프로. 더블 스코어 차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 그래서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과 그 발언은 스스로 자해 행위였다.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린다. 네. 예. 그거죠. 그 대통령 기록물 그 NLL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 뭐 기록물이 있니 없니에다가 어저께 조선일보에서 일면 탑으로 대문짝만하게 그 대통령 기록물 목록을 다 지우고 넘겨라 어쩌라 했다는 발언록을 조선일보에서 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노무현 재단에서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그 조선일보 보도는 뭐냐면 아시죠? 그 무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감한 내용의 문건 목록 다 없애버려라. 임기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수 있냐? 이렇게 지시하고 문의했다는 그런 대형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100% 조작 날조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기록물을 이제 그 기록관으로 넘기는데 그 중에 공개할 것이 있고 비밀로 할 것이 있고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공개해야 할 주제 이건 공개해야죠. 그런데 그 아티클 주제에 연관되어서 비밀 기록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전후 맥락은 싹 뭉개버리고 이걸 그 목록에 제목을 지울 수 있냐. 이 얘기만 따서 마치 은폐하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리 조중동 언론이 썩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왜곡 날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무현 재단의 성명에 의하면 노 대통령이 회의에서 말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공개 기록과 비밀 기록, 지정 기록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원본을 반드시 이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 원본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고 그 조선일보에서 왜곡 보도한 그 지면 이게 일면 탑이었거든요. 시커멓게 그 지면의 그 크기로 이걸 정정 보도를 해라. 이게 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든지 어쩌든지 허위 보도를 뭐 1년에 3회 이상 했다. 내지는 뭐 총 창간 이후 3회 이상 했다 그러면 언론사에 이 그 등록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언론 개혁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허위 보도 3회 하면은 예, 삼진아웃제. 삼진아웃. 예. 그거 좋네. 나는 그거 진짜 그거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와, 아니, 그 삼진아웃을 이 죄 없는 네티즌들한테만 무슨 뭐 저작권 위반 3번 하면은 아이디를 자른다. 예. 그게 삼진아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하는 회사에 그 관리를 잘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이렇게 죄 없는, 그리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실수로 이렇게 한 경미한 그것까지 다 처벌하면서. 네티즌들과 인터넷 업계는 그렇게 옥죄면서 그게 삼진아웃인데 이 삼진아웃 제도를 언론사에 적용하자. 이런 허위 보도, 날조 보도가 3건이 있으면 등록 취소. 언론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 언론사를 등록했던 사람은 다시는 그 언론사를 다시 등록 못하게끔. 그러면 조중동 창간 이래부터 허위사실 삼진아웃이면 그러니까 삼진아웃을 그 소급하면 안 되고 이제 법 만들어서 소급 적용 안 되고 법을 딱 만들어서 이제 여기 땅 해서 법을 이제 발효를 하는데 3일을 못 갈 것 같은데. 삼진아웃 하면은 하루를 못 가. 하루에 구석구석. 하루에 3건이야? 메시지 왔네요. 빨리 하라고. 죄송합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 네. 마지막으로 오늘 캠프 소식 중에서 꼭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있죠. 민주당의 돌직구를 던져라 시민 대토론회 시리즈의 2부로 오늘 조국 교수 벌써도 얼굴이 고구마가 되겠네? 아니요, 지난번에 가까이서 봤는데 그렇게 고구마가 안 됐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잘생겼단 모양이지? 네. 너무 크더라고요. 키가 너무 크다. 네. 어쨌든 조국 교수를 모시고서 한국 정치에 돌직구를 던지다 하는 국민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국 교수가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몇 번 했는데 제가 그 중에 꼭 전해드릴 것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이 이 시민과 유권자들의 요구에 꼭 한 발자국 늦대. 그 촛불 시위 할 때도 뒤늦게 나오지. 4.11 총선할 때도 정당개혁 쇄신해야 되는데 공천개혁도 안 하고 뭐 뒤늦게 하지 해서 좀 제발 한 발 좀 빨리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단일화하고 정치개혁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승리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민감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그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하는 의견. 이게 그 대표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현실에 필요한 정치개혁은 정치 삭제, 정치 축소가 아니라 올바로 된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활성화하고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인은 이게 그 조국 교수 말이에요. 나 이것 보면서 좀 뭐라고 하나 이렇게 울컥했는데 조국 교수 말로 본인은 말하자면 고 김근태 주의자입니다. 김근태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2012년을 제패하라, 2012년을 점령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민주대연합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유언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그 이사장님의 2가지 유언, 2012년을 점령하라 그리고 민주대연합을 유지하라 이 유언을 집행해야 된다
해서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국 교수가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중요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해야 되니까 일부 브리핑 순서는 이걸로 마치고 잠시 준비된 화면을 보신 다음에 김부겸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서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문재인 시민캠프의 창작 공장단입니다. 1편에서 저희는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혁명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여성 정책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26살 제 친구들은 OECD 평균보다 7%나 낮은 여성 고용률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취직한 녀석들은 임신, 출산, 육아로 잘릴 걱정부터 하고 있고요. 현재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여성은 매년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50세 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노후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1가구 1연금 제휴 형태에서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적용 예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성 장애우, 미혼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째, 문재인은 여성 일자리 혁명을 시작합니다.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둘째, 문재인은 함께 양육하는 국가를 준비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보육 서비스와 육아 코디네이터를 제공해 엄마들을 편하게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어서 아빠들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재인은 연금 제도를 확 바꿉니다. 1인 1연금제를 실시하고 분할 연금의 수급을 가능하게 하여 전업주부에게도 든든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넷째, 문재인은 여성장애인, 미혼모와 같이 소외된 여성계층을 돌봅니다. 여성장애인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이중차별에 대한 가중처벌을 약속하고 학업 중인 미혼모들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여성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어머니, 훗날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가지 긁힐 일이 없겠죠? 우리에게 행복한 여성, 그리고 즐거운 가족을 선물해줄 문재인을 지켜봐 주세요. 예, 약속대로 2부 순서 김부겸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치개혁과 현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번개 자리에 다녀오셨다는 소리를 제가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 문재인 펀드 56시간 만에 200억 돌파해서 예. 그걸 자축하는 네. 그 번개 자리였죠? 예, 우리 문 후보 팬 예. 중에 한 분이 번개를 때렸더라고요. 아. 또 우리 꼴똥치킨에서 아주 맛있는 지금 통닭튀김과 맥주를 좀 자축을 하다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캠프와 그걸 주관하는 그 총무본부에서 한 번개가 아니고 네. 그 지지자분 중에 한 분이 번개를 예, 당신도 이제 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번개도 이 캠프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펀드를 구매한 투자자분이 번개를 소집해서 거기에 선대위원장님이 직접 가서 자축하는 시간을 가지고 음주 방송을 지금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주머니를 털었으니까요. 예. 거기 펀드는 또 별도로 한 겁니다. 예, 오늘. 약간 한 거는 혹시 이게 뭐 저희도 막걸리 한 잔 하고 지금 네. 하니까. 예.
김부겸 위원장님 지금 선대본에서 이제 그 공동위원장 맡고 계신데 그 전에 4.11 총선 때는 그 정말 이 민주당으로서는 동토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또 출마를 하셔서 과감하게 도전하셨어요? 예, 뭐 동토라고 하지만은 네. 이제 지금은 두드릴 때가 되었다. 예. 네, 앞에 몇 분들 노력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어지지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뭐 바깥에서 국회의원도 해봤고 하니까 네. 예. 이제는 그 동토라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씨를 뿌릴 때가 되었다 해서 예. 갔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요. 예. 또 우리 민주당 동지들도 예. 어려운 조건에서도 함께 뛰어서 예. 후보자 평균 득표율은 한 20%, 예. 정당 득표율이 한 17%까지 나왔죠. 예. 저기 위원장님은 40% 저는 뭐 40%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40% 넘게 그거 예. 최고 기록 아닌가요? 과거에 예. 보궐선거에서 이강철 후보가 예. 그 1대1로 붙어서 44%를 딴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보궐에서는 그랬지만 네. 이 총선에서는 총선에서는 최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총선 뒤에 이런저런 언론 보도를 보면 김부겸 위원장님은 총선에 떨어지고 더 인기를 얻은. 그러니까 확실히 선거라는 것이 결과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과에서는 비록 아깝게 낙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워낙 커다란 승리를 얻은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승리라기보다도 네. 이제 조금씩 가슴에 답답하던 분들의 마음을 네. 조금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한 6개월 동안 사실은 거의 이 우람한 몸이 될 만큼 매일 저녁 소주와 삼겹살로 거의 때운 셈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그분들이 걸어오는 논쟁이 네.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네. 과거 같으면 막연하게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네. 그런 네. 이야기를 하더니 네. 이분들이 이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데 기울여주고 네. 저하고 토론을 하다가도 뭐 충분히 좀 네. 납득이 될 때는 동의를 해주고 해서 네. 이게 정말 제가 여기서 미친 듯이 한 네. 3, 4년 열심히 하면 네. 이제 새로운 변화의 어떤 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정말 기대가 저도, 그 선배님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이제는 뭔가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느껴져요. 예, 예. 단지 이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로,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왔다. 이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하필이면 이제 12월 대선에 그 박근혜 후보 본거지가 대구 아니겠습니까? 네. TK. 네. 그래서 그 TK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민심의 변화 흐름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데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그 대구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어떤. 과거에는 거의 뭐 압도적이다시피 박근혜 대선론이었고 또 박근혜 네. 지지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60%대 초반으로 내려간 걸로 나오거든요. 대구에서? 예, 대구에서. 여론조사상입니다만.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빈 공간에 저희 문 후보나 예. 안 후보 측이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인 즉슨 기왕에 있던 분들이 생각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침묵하거나 아예 고개를 돌리던 분들이 이제는 정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는 네. 뭐 이제 할 말 다 하자는 예. 분위기예요. 예. 예, 예. 그럼 이번에 이제 PK에서는 저희가 목표 득표율 뭐 40% 이상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TK에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득표하리라고? 제가 지난 총선 끝나고 네. 제 과거 노무현 후보가 얻은 표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25%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지에 뛰고 있는 우리 위원장들은 아니다. 예. 30%까지 목표를 우와. 잡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와우. 하시고 예,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치열하게 말하자면 붙으면 예. 저는 상당 우리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참, 대구에서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25%에서 30%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다. 그걸 목표로 이렇게 뛴다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라고 근데 그게 느껴지는데.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던 시절에 정당 투표 숫자가 거기 그 경북 지역도 27% 가까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무렵에는 이제 예. 그 탄핵이라는 특수한 예.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고 또 그때는 우리가 대구든 경북이든 곳곳에 예. 이른바 당선권에 육박하는 좋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때 실패하고 난 뒤에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강철, 네. 이재용, 뭐 네. 수병직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는 이 초토가 돼버렸죠. 네. 그러던 그 동토의 땅이 지금 다시 이제 얼음이 녹고 있는 겁니다. 네. 내일 우리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발대식이 열리는데 네. 아마 내일 열기 대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 발대식이 있나요? 네네, 그러면은 위원장님은 오늘 밤에 내려가시는가요? 내일 또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예. 열립니다. 예. 그동안 예.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 때문에 예. 이 정권의 실정과 뭐 이런 데 대해서 전념하던 우리 의원님들이 내일부터 다시 출정식을 열고 의원님들 출정식이 열리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침에 네. 제가 거기 참석을 네. 해서 정말 호소를 드리고 네. 그리고 바로 내려갈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은 의원님들 출정식, 오후는 대구 경북 지역 같은 선대위. 오전인데 예. KTS 덕분에 예. 뭐 아슬아슬하게 예. 이른바 예. 더블 뛰는 거예요. 예. 예.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이렇게 뛰시는 김부겸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그 선대 본부에서 맡고 계신 역할이 어떤 건가요? 좀 이 헷갈려하는 이 시청자들 많으니까. 예. 우리 선대본부는 우리 후보의 뜻에 따라서 어느 한 분이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10분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후보께서. 네. 그러면서 10사람이 모든 사안을 고민해서 결정을 해서 바로 한 사람의 의견처럼 바로 집행단위에 내려보내라. 그러면 이제 총무본부, 기획본부, 뭐 동행본부, 공감본부 등등에다가 이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후보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보통 선대위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저희들 일주일에 많게는 5번, 적어도 4번 이상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온 상황을 우선 결정을 하고요, 행정적으로.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민사회 쪽에서 온 여러 가지 판단들, 또 미래캠프라고 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 또 민주캠프라고 해서 오랫동안 이 동지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걸 이제 집행단위에다가 견해를 이제 던지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부딪히고 또 빨리빨리 평가를 해서 뭔가 부족하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고 뭐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0사람의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캠프 덩치가 너무 커서요. 민주 캠프, 시민 캠프, 미래 캠프 이렇게 수평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 거기에 그 관여하신 뭐 위원장, 본부장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신문 보도 보니까 위원장 뭐 물론 시도 위원장님까지 포함한 얘기입니다만 뭐 수백 명의 위원장이 있다 이런 메모드 이 선대본인데 캠프인데 그러면 말은 수평적이라서 좋은데 실제 운용에서는 이게 저도 그게 제일 정말 걱정이에요. 조율이 잘 돼야 될 네. 텐데 약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 뭐 이게 무슨 큰 힘을 뭐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자발성 있게 모여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 관련한 행사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는 갔지만 문재인 후보가 가지 않았다. 이런 걸 또 이 언론은 아주 좋아하면서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이 이 캠프에서 그런 내용들을 후보의 일정을 짜는 팀들이 이렇게 좀 중구난방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집중해야 될 행사인데 못한 것 같다. 이런 제가 비판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날은 좀 변명을 드리면요. 네. 그 아마 그 재단 측에서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당연히 그 이제 당 대표실이 있으니까 당 대표 비서실에다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대표 비서실에서는 당대표님에 대한 초청장인 줄 알고 당대표 일정에 올려버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후보 일정기획팀에게 넘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약속을 쭉 하고 일정을 잡았던 건데 예. 그 점은
이번에 저희들이 뼈아픈 실수를 한 거고요. 네. 바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이제 앞으로는 서로 긴밀하게 네. 결국은 후보와 국민 간의 이 간극을 좁혀서 국민들의 믿음과 지원을 얻어내는 게 우리 선거 캠프의 제일 큰 일이잖아요. 네. 하여튼 자기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하나 이 이름을 붙이기를 이번 주는 정치혁신 주간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붙였어요. 실제 보니까 후보님 이 일정과 동선 메시지가 정치개혁 혁신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 정치개혁 프로그램 발표하셨고, 화요일 날 검찰개혁, 경찰개혁 말씀하셨고, 오늘 반부패 선언 이렇게 하시고, 게다가 또 안철수 후보도 정치개혁 그 프로그램 구상을 얘기하고 해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집중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 세간의 가장 초점이 안철수 후보가 어제 발표했던 정치개혁 구상입니다. 의원 숫자 줄인다, 국고보조금 줄인다, 중앙당 없앤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확 제가 SNS 여론을 보니까 와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전문가들이 야 그건 핀트를 잘못 잡았다 하면서 분석기사, 반박기사가 쫙 나오면서 여론이 확 바뀌어서 지금은 이건 너무 아마추어네. 지금 이런 분위기로 SNS와 인터넷 여론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지금 이 뜨거운 이슈인데. 예, 뭐 결국은 안 후보는 어떤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따라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뜨겁지만 네. 또 현실을 변경시키는 것은 또 치열한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 좀 현실의 구체적인 고민이 좀 덜 담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참 이 특권만 움켜쥐고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참 확 줄였으면 좋겠고, 또 거대한 멤버들 중앙당에 앉아서 정치의 진입장벽을 꽉 틀어지고 있잖아요. 이른바 공천이나 면허증 발급을 자기들만 하잖아요. 네. 그것도 네. 지역을 또 나누어서 네. 한 동네에서는 한 업소 것만 쓰게 하잖아요. 네. 면허증. 네. 사실은 이런 데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근데 냉정하게 왜 우리 헌법이 복수정당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정당을 그에 보호하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견해를 모으고 그것을 결집시켜서 국가에다 운영에도 투영을 하고 또 어떤 강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고 하는 거는 결국 정당의 몫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특히 아직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보호돼야 되고 네. 특별히 복수 정당제는 반드시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앙당이 왜 필요하냐? 네. 왜 필요하냐?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엘리트 정당보다는 대중과 호흡하는 대중정당 개념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당원들의 자발성이 떨어지고 당비내는 당원이 적고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당에 오는 대부분의 민원은 정말로 이 땅에서 제도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정말 쏠리고 몰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쫓아오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그나마 마지막 의지처가 되고 미러처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걸 모르죠.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중앙당이 합법적으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 자칫하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렇게 양성화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치는 대신에 그럼 정당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반대급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혹은 이런 데서 부당한 돈을 받으면 가차없이 이 제재를 가도록 만든 게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 제도거든요. 그 다음에 선거공영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는 정치적 의사가 있어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돈이 없어서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 이 제도가 도입 안 됐더라면 그렇죠. 정말 이제 과거처럼 또 한 번 출마하고 실패하면 패가 망신하고 그래서 함부로 자산가들 외에는 출마를 엄두도 못 내는 예. 그걸 막아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보면 다 역사성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진퇴를 결정해야지
그냥 쉽게 폐지하겠다 이래야 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의원수 줄이겠다. 예. 아마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막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보기 싫을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나라하고 형편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인구수 대비 굳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유럽 각국하고 비교해 보면 결코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국회의원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은 따갑습니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볼까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만약에 숫자가 줄고 아무래도 입법이라든가 행정부 감시한 활동이 위축되겠죠. 그럼 그 공간은 누가 채우겠습니까? 이른바 저는 자산가들, 대기업들, 예. 뭐 재벌들, 또 그분들하고 강한 연관이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관료들, 이 사람들이 장악할 겁니다. 그분들은 선출된, 위임된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이래 많은 분들이 침을 뱉고 돌팔매를 던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없애고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안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할 만큼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니까 네. 안 후보도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니까 네. 안 후보 측과 저희들이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의 그림을 맞춰보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철수 후보 캠프에도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뭐 정치학자들도 많이 가 있고 뭐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했던 김호기 교수도 가 있고 현실 정치를 그나마 많이 아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안 후보의 정치개혁 그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불신의 기초에서 대중적인 그 어떤 뭐라고 하나 말초적인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표피적인 접근을 했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안에서 그 캠프 안에서 어떤 다양하게 생각이 소통되고 이 균형 잡혀서 걸러지고 그런 과정이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라고 할까? 불안감,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상대 후보 캠프의 네. 내용을 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네. 주제 넘은 것 같고요. 어려우실 것 네. 다만 조국 교수가 그 지적한 바대로 네. 기존 정당의 문화에 대한 비판과는 좋지만은 네. 이게 반정치, 네.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정치라는 네. 것은 네. 국민의 권리거든요. 네. 국민의 권리 위해서 존재하고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정치인데 네. 그 자체를 혐오해버리면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강자들의 난장판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라는 표현은 정말 포퓰리즘적이다. 우리가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구 비례를 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원 수는 도리어 375명이다라는 계산을 뽑아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령 자동차 사고가 많으니까 자동차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냐. 그러니까 필요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저는 이제 이 윤여준 위원장하고는 굉장히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당 정치의 의미는 책임 정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는 이제 민주당 당원을 17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그러면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미뤄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대통령으로서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정당이 없는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5년 동안 무주공산처럼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공천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 소환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대신에 잘못한 국회의원이 있어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내려버릴 수가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풀어야지 국회의원 숫자를 무조건 줄인다. 그래서 될 문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망치 부인께서 또 그렇게 날카롭게 하셨으니까 제가 동의하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안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이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열망에 기초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결국은 현실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자는 막 의지가 동맹 저희들하고 같으니까 네. 다만 저희들은 과거에 그런 고민 끝에 해보았더니 현실에서 걸리는 문제들이 뭐다라는 걸 저희들은 알거든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뭐 단일화 논의가 됐든 정책 조율이 됐든 그걸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서로 오해도 풀릴 거고 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오늘 노회찬 의원이 조금 좀 재밌게 표현하셨던데 학생 폭력이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학생 수를 줄인다고 예.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아주 재밌게 저는 표현하셨죠. 예. 역시 그 노회찬 의원의 그 아주 천재성답게 예. 아주 재밌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아니, 망치 부인 눈치를 보는 거 나 처음 봤네? 아니, 지금 또 평소에, 문재인 TV에 혹시 또 누가 될까? 평소에 이렇게 만나 뵙고 싶고 존경한 김부겸 의원님을 모시니까 갑자기 망치 부인이, 천하의 망치 부인이 지금 굉장히 긴장한. 아니, 이제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많으신데 제가 혹시 끼어드는 거가 싶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지금의 논점이 정치 개혁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 민주당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줏대 있게 나가야 된다. 뭐 이전에도 무슨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효율적인 당 운영을 해야 될 때 이 소리 나오고 저 소리 나오면서 국민들 앞에는 무능한 정당으로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캠프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개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무지를 바탕으로 한 변화의 열망이다. 한마디로 이미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고민해왔고 제시해왔던 내용들인데 안철수 후보가 그걸 이야기하면 열광하고 있는 모습, 이건 그 지지자들이 정치인들의 고민을 잘 몰라왔다. 모르고 비판해오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싸잡아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네티즌들하고 호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실제로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이 저는 지금 이 정치개혁에 대한 토론에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안철수 캠프 쪽에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거기에 너무나 많이 매달려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강력하고 선명한 민주당의 색깔, 이걸 원하는 거지. 그 중간지대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의원님? 아닙니다. 망치 부인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한때 원죄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도 원죄의 한 부분이지만 그동안 민주당도 어느새 이른바 기득권 정당의 모습을 비친 게 사실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정직하게, 더 부지런하게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있죠. 뭐 반대를 해도 허리멍덩. 예. 또 그렇다고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또 어떨 때는 또 과도하게 또 싸움을 걸고. 네.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국민이 저희들을 불신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불만들이 쌓여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밀어 올리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원죄가 있다는 거 저희들 솔직히 시인하자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대안 마련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포퓰리즘이라고 예. 뭐 오해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솔직하게 저희들 잘못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고민해온 무엇이고 따라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 점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정치 쇄신이나 네. 정당 개혁이나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시기의 정치 쇄신과 정당 개혁의 최고의 내용 중에 하나는 정권 교체다라는 거나 결코 이게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다르지만 저희들은 이미 그분들이 한 고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든가 해답이 없는 건 아니었죠. 예. 네, 그렇게 변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까지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한 10몇 년 동안의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내부적으로 국회의원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고 정치적인 파장을 지나치게 계산하다 보니까 국민들과 직접 소통이 굉장히 적었다.
라는 게 저는 솔직히 지적하고 싶은 문제거든요. 지금은 이제 트위터라는 것들이 나오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나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트위터 같은 경우도 뭐 그 보좌관을 시킨다든가 이러지 말고 실수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들. 그래서 내부, 민주당 내부의 각계각파의 그 세력 균형을 맞추고 이런 것보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담백하고 명확한 정치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 저는 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나쳤다 네. 죄송하고요. 지금 민주당도 원죄가 있어서 이 국민들 바라는 정치 개혁에 100% 부응을 못한 그런 점이 있잖아요. 해서 오늘 조국 교수 오늘 토론회 했었거든요. 와가지고 민주당 언제부턴가 국민들 기대에 한 발짝 늦다. 촛불 집회 때도 늦게 나오고 4.16 총선 때도 이번에 문재인 후보 발표했던 정치개혁, 정당개혁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때 했더라면 얼마나 이 선도하면서 좋았겠느냐. 그런데 한 발자국 늦어서 욕을 먹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원죄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제 이 12월 19일 그 말씀처럼 정권교체가 모든 이 시대교체와 정치교체 출발인데 그 정권교체를 하려면 힘을 합쳐야 되고 힘을 합치는 데는 상대방이 있는 거고 안철수 중도파 이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단일화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이 얼음 그릇 깨질까 말까 이걸 조심조심 옮겨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움도 있는 것이고 해서 원죄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고 하니까 김부겸 위원장님은 정말로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편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걸 시청자들이 다 알아요. 저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하시면서도 할 얘기를 다 하면서도 저렇게 겸손하게 하시냐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망치 부인은 여전히 참 화끈하게 돌직구를 던지네. 그래서 이 두 분이 대비가 되면서 100번 토론보다 훨씬 낫다. 두 분 계속 나와라 하는 지금 그런 찬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같은 채팅창을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너무 자화자찬이라고 막 올라오는데. 아니 저는 나온 얘기만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100토보다 낫다 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 중에 아까 망치 부인 말씀 중에 안철수 캠프 뭐 그쪽 지지자들을 무지를 바탕으로 한 변화의 열망이다. 이건 문재인 TV 저희 캠프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망치 부인의 개인적인 의견 어디까지나. 그래서 제가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희 캠프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안철수 지지자 여러분 절대로 삐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을 닫은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잘할까봐 내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에 대한 의견이 약간 다른 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고 그 정책의 80-90%는 거의 흡사한데 이제 1-20%는 차이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두 진영에서 머리를 맞대고 공동 테이블을 딱 만들어서 우리 정치개혁에 관한 공동 정책, 공약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좀 더 실천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던 그 104인인가요? 네. 그분들의 성명이라든가 또 지금 내일 있을 거라고 그러나요? 그 원탁회의가 입장을 밝히신다는데 아마 그분들의 핵심 논의도 자 지금은 이제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무용식 그 위원장 그 말씀에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분들과 저희들 사이 근본적인 간극은 이겁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나 그 주변 분들은 근본적으로 경쟁에서 지거나 자기보다도 좀 못 사는 사람,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그만큼의 연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선거공학적으로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뭐 야합이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정말 저는 어지간하면 언론에 대해서 편견이 없애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보수 언론들 요즘 하는 거 보면 좀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참고 있는데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 안 후보 측 지지자하고 네. 저희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이건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들은 연대, 이웃끼리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네. 우리는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분들은 경쟁에서 진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뭐 야합하느니 하는 그런 비난에 우리 개의치 말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바라보는 긴 부러워서 노력, 그런 거죠. 예, 그게 같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또 우리 문용식 대변인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보수 언론 말씀하셨는데 이 언론들이 사실 너무나 허위 사실을 이 대문짝만하게 계속해서 싣고 있는데 어떤 조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언론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돼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언론답게 책임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허위 사실 3번이면 등록을 취소시켜버리는 등록 취소. 그거 하면 안 되나요? 망치 부인 화가 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우리 헌법이나 법원의 판결은 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의성,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할 고의성이 없다면 어지간하면 위법성을 이렇게 이제 아니 어저께도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갖다 이렇게 막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건 고의 아닌가요? 그 내용하고 이 제목이 그렇게 참 잘못되면 예. 정말 저게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언론들이 요즘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SNS 등에 의해서 사회적인 이미 매체로서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과거 같으면 그분들이 그 신문에서 대문짝하게 몇 줄 걸치면 그게 대선판 전체를 끌고 가는 네. 축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달라졌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문재인 TV도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열띠게 토론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동시에 공감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제는 이제 그분들도 좀 정신 좀 차릴 때가 되었다. 네. 우리는 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야 시비를 걸고 싶지 않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할 자유에 대해서까지 관대하진 않다. 그리고 이게 도가 지나치면 저희 나름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위사실 3번, 삼진아웃, 뭐 등록 폐지가 심하다면 허위사실 3번에 세무조사 1번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이제 무용식 위원장님 이거 자칫하면 또 벌써 언론사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더라도 오늘 동아일보에 이게 나 때문이야, 이게. 동아일보에 문재인 후보의 입 문용식 뭐 해서 좌충우돌 사고 치고 있다가 이 아주 어떡해. 대문짝만하게 났더군요. 어떻게 나 때문에 사고 더 또 치신 이제 것 내일 같아요. 나오겠네. 큰일 났네. 자, 어쨌든 그 본부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지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떤 가치관, 철학이 있다. 연대와 배려의 정신. 이건 함께 살자 하는 그런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혼자 잘 살면 뭐하냐? 함께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지. 이런 정신이 저희들한테는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 지지자 그쪽은 승자독식이잖아요. 승자독식. 이 패자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배려도 없는 이런 이 근본적인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해서 조그마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세력을 합쳐 나가자 이제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이시죠. 예,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자꾸 네. 또 혼동한다는 거죠. 네. 그 제가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리 문 후보님이 아직 뽑히기 전입니다만 우리 경선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우연히 안 후보를 그 당시는 안 교수죠. 뵌 적이 있는데 맞다. 예, 저는 보니까 이분이 고민도 진지하지만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네.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래서 착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이 변화의 도구로 안철수라는 인물을 택했으되 네. 기왕의 정치권에서 그나마 네. 어떤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네.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택해서 이 양자가 힘을 합쳐서 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라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어제
그런 뭐 확신과 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 여담입니다만 그 안철수 그때 후보는 아니었죠. 출마 선언 전 안철수 원장 교수와 김부겸 최고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만났다 하는 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네네, 나중에요. 예, 보도가 돼서 김부겸 위원장님마저 그쪽 캠프로 가시나 하는 그런 뒷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안 가셨군요. 그런 건 아주 아니고요. 든든합니다. 예, 이제 저희들만 해도 벌써 정당 생활을 네.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렇게 굴곡은 있지만 네.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이 검도라는 걸 알고요. 또 그것은 안 후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네. 또 이 정당인이 자신들이 뽑은 후보에 자부심이 없으면 네.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저희들을 주장하겠어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좀 침뱉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어쨌든 지금 3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인데 민주당의 텃밭이자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전북, 호남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당한 위기인데 그만큼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안 뛰는 건지 그 대책은 뭐가 있겠는지 영남에서는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위원장님으로서의 그 전략과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안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안 후보 지지자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거든요. 네. 원래 추석 연휴 전까지 우리 문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될 그 무렵에는 네. 호남 여론이 6대3 정도로 문 후보가 불리했어요. 네. 근데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또 문 후보께서 그 호남에 가셔서 진지하게 사과를 하실 때 네. 사과의 내용이 아마 호남 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산 것 같습니다. 네. 즉, 그 열린우리당을 분당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네. 차원이 아니라 네. 바로 지난 40년간 산업화 시기에 호남인들을 소외하고 차별하고 서럽게 했던 네. 그런 사회 경제적인 문화와 네. 조건을 정말로 확 제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었던 기회를 네. 바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분당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결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회개혁을 못 끌고 간 데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런 취지였단 말이죠. 물론 그게 뭐 제대로 전달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들의 진정성을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이제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간의 격차가 이제 좁혀 들어갔는데 네. 그러고도 이분들이 아직까지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신을 차렸나 안 차렸나. 네. 그래서 아직도 이분들의 지지가 아주 유보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략적 선택을 할 건가 말 건가가 아직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 문 후보의 정치 쇄신 노력, 네. 또 그리고 민주당의 몸부림, 또 민주당 조직원들의 이제 정말 이럴 수는 없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이 민주당이 많은 사람들은 때가 묻었다고 욕을 할지라도 여기는 우리의 역사와 혼이 스며 있지 않느냐. 네. 이걸 이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는 다시 문 후보가 진지하게 그분들에게 아마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러 가는 걸로 알거든요. 주말에 다시 호남에 주말에 가시나요? 가시죠. 그래서 예. 이제 조금 지켜보자고요. 예. 이분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문 후보가 내건 정치 개혁과 쇄신이라는 게 정권 교체와 함께 이 시대에 왜 중요한 가치인지를 네. 그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네.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지켜보자는 말씀 네.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김부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이 저희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김부겸 짱이다, 다시 봤다, 이런 브레인이 있었냐, 위원장 깜이다, 아주 제가 좋은 얘기만 읽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정말 잘 나오셨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야 되겠어요. 인기가 워낙 폭발적이라서. 저도 네. 의원님 잘 몰라 뵀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안철수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네티즌들이라든가 이 일반 국민들과 정말 격이 없이 토론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그 미국에서 대선 토론할 때는 서서 아무런 규율 없이 서로 막 맞토론을 하고 직문직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하나 인터뷰를 하더라도 반드시 미리 질문지를 줘야 되고 짜여진 틀 안에서만 질문해야 되고 이런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근데 사실 국민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의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딱 던졌을 때 해주시는 그 답변 그것이 우리 네티즌들한테는 오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유, 망치 부인 오늘 제가 너무 짜고 한다고 지금 여기 막 비난이 올라오잖아요. 짜증 오늘 뭐 이 김부겸 정치의 재발견 이게 오늘 그 컨셉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문재인을 띄우기가 돼야지 뭐 저는 지금 저를 제발 문재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안철수 후보는 워낙 슈퍼스타예요. 아이티업계 슈퍼스타에다가 2030의 슈퍼스타에서 축구로 하면은 메시입니다. 메시. 안철수는. 그러나 우리 문재인 후보는 그 지지율 뭐 1% 2%부터 꾸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부인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의원들도 하시고 이 캠프도 열심히 하고 이 전체가 팀 플레이를 열심히 하는 거기서 이렇게 그 자기 혼자 빛나려고 하기보다는 이 플레이를 조율해주는 축구의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박지성이 문재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메시 이 슈퍼스타와 우리 박지성 우리 문재인 후보와의 차이기 때문에 그 팀 중에 김부겸 위원장님 같이 이렇게 듬직하고 합리적인 분이 있다. 그걸로 팀이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 오늘 너무 제가 네. 떠는 것 같은데요. 예, 저녁값은 아까 그 번개병에 다 썼거든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아, 저는 높은 분들한테 밥 안 얻어 먹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정해진 시간 10시까지인데 지금 이 시청자들은 연장해라 난리지만 그러나 바로 저희 뒤에 이명필님의 달이 빛나는 밤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성이 문이라서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고 달이 빛나는 밤에가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가 아쉽지만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분들 우리 딸 자랑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유, 팔불출이죠. 뭐. 근데 분명한 거는요, 네. 아직 우리 딸 못 벌어요. 제가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아직도 넉넉지 못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다만,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문재인도 어찌 보면 그 나이 또래 진지한 산이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 수용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아직 뒤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배웠더니 명동에서 플래시몹 한번 했더니 네. 아유 좀 웃긴다 그랬잖아요. 저도 사실상 강남스타일 배워보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함께 사는 길이 뭔지를 찾는데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제 민주당 부족한 거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박수. 저기, 위원장님, 거기 노란 종이와 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2월 20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다오 하는 문재인 후보의 바라는 소망과 기대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통에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처음처럼이에요. 어머니 할 때 우리 이게 제 안 돼. 신랑이 경상도라서 늘 그걸 묻더라고요. 경상도는 그렇구나. 어하고 구분을 못해요. 네, 어머니 할 때 어냐, 할 때 어냐 이렇게 꼭 물어보죠. 좀 심하다. 발음은 그럴 망정. 이 표현은. 아니 이게 자기 이상한데. 발음대로 쓰니까 뭔지 헷갈려 하더라고요. 유천 안 나오셨죠? 그땐 유치원이 잘 없으시고. 정말. 젊은 분이 처럼 마음 많은 턱별시다. 그 유명한 일이 있어요. 오늘 날짜 써요?
예, 뭐 편하실 대로. 10월 오늘 24일이요? 예. 벌써 10시. 망부님도 이제 그 방송 복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걸 제가 12월 20날 이게 지금 저희가 이 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통이 이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자,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망부님도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이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했다고 동생한테도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저라고 이렇게 고민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 중요한 시점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이 조심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화를 조금 삭힌 뒤에 여러분들의 열망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정말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부겸 위원장님 참 고맙고요. 그 시청자님들 표현대로 김부겸 정치의 재발견 그런 날이었고요. 망부 오랜만에 나와서 방송 수락 연설을 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런 압박을 받고 계신데 참 뭐 그 욕도 못하게 하고 이 진행자의 구박 속에서 이렇게 2시간 방송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러나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아쉬운 거, 서운한 것은 망치부인이 나오면 망치부인한테 환호해. 재윤경 대표가 나오면 재윤경 대표한테 환호해. 문용식은 어쩌라고. 너무 이렇게 이 아줌마들한테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문용식이도 있다. 그것을 저도 삐질 날이 있다. 그걸 알아주시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면 안 되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